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오래간만에 로어 읽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로어라고 하면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 믿기 힘들지만 약간의 설득력과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 혹은 도시전설을 말합니다. 특히나 일본발 도시전설들을 로어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의 뇌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신기한 것은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거짓 기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끔찍하거나 혹은 너무 수치스러운 기억을 자기 멋대로 거짓 기억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5명 중에 1명의 과거가 거짓 기억이라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거가 뭐 전부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였나? 아니면은 디스커버리 채널이었나? 둘 중 하나에서 이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거짓 기억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 사진 같은 걸 뭘 하나 보여주면서 혹시 이 시절 때에 이 놀이공원에 가본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식의 그런 거였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맞아요, 기억나요, 이때 막 그랬었는데 하면서 막 자기 일처럼 막 떠올려서 응답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사진이 포토샵으로 조작을 했어. 그래서 현실에서 있을 수가 없는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다른 회사의 마스코트인 애를 다른 회사의 놀이공원에 있는 것처럼 끼워 놓은 거야. 기억을 가짜로 만들어내는 거야,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실험을 한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 기억이라는 게 불완전한 거지, 그만큼. 나무위키에 대한 것도 있나 한번 알아볼까요? 기억 조작에 대한 문서입니다. 없는 기억을 만들거나 혹은 기존의 기억을 지우는 행위입니다. 기존의 기억을 지우는 것은 창작물에서 많이 나오는데 현실에서는 아직 연구 단계에 불과하고요. 기억을 심는 것은 군사적 세뇌의 일환으로 냉전기에 연구된 적이 있다. 요거는 전에 이제 알아봤던 적이 있는 그 MK 울트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심어낼 수 있는가, 혹은 스스로를 포기하면서까지도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들어줄 수 있게끔 상대방의 어떤 마인드셋을 조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이 이제 MK 울트라에 대한 이제 실험 내용이었죠. 그게 냉전 시대 때 있었던 자백제에 대한 연구를 하는 미국의 그거였는데 이제 나중에 미국에서 비밀 문건을 이제 공개해야 되는 국민들의 알 권리 때문에 그 시즌이 지나가지고 공개를 하게 된 거야. MK 울트라라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옛날에 CIA에서.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겁니다, 그거는. 어쨌든 그거랑 연관돼서 기억을 과연 억제하거나 혹은 강제로 만들 수 있는가? 근데 이제 그게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물론 이제 창작물이라든지 그런 가상의 그런 개념에 대한 이야기고, 로어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거지만 저도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아예 근거 없는 이야기 같진 않습니다. 그치? 또 너무 힘든데 그 기억을 계속 하는 거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른 방식으로 과거를 기억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아요. 사람도 결국은 이제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그냥 뭐 생명체 중에 하나일 뿐이고, 생명체의 가장 기본의 덕목은 그 종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흔들릴 정도로 힘든 기억이라든지 그런 거라면 자기 방어의 어떤 하나의 일환으로 기억을 조작해서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룬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메멘토라고 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상업 영화 데뷔작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거랑 유사한 얘기죠, 결국은. 그 사람이 이제 단기 기억 상실증이랄까? 그런 거를 겪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 내가 뭘 했는지 몰라. 근데 이제 살아나가야 되니까 어디다가 계속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어디다가 기록했는지도 내가 까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다가 기록을 하냐면 자기 몸에다가 문신을 새겨요. 내가 잃으면 안 될 기억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진행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영화가 좀 신기하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매 컷이 그 사람이 기억을 잃으면서 끝나고 기억을 되찾으면서 끝나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역순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좀 머리가 좀 아프긴 한데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뭐 진짜 훌륭한 영화다. 영화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빠삭한 사람이구나. 근데 심지어 그게 거의 데뷔작이거든요. 거의 사실상. 그 영화도 결국은 그 거짓 기억에 대한 거를 다루고 있어요. 결국은.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거를 믿는다는 거지. 안 보신 분이 있으면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좋아한다면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책장에 책을 세로로 꽂을 때랑 가로로 꽂을 때의 책의 무게가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세로로 꽂았을 때 무게가 더 무겁고 가로로 꽂았을 때 더 가볍고 이럴 순 없죠. 근데 이제 무게 중심이 앞점이 하나에 쏠리느냐 아니면 균등하게 나뉘어서 쏠리느냐 그런 거에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세로냐 가로냐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게 로어인 거예요. 네.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니까 너무 다 팩트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 정도의 팩트, 거짓 이런 것들은 분간하실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예. 다음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 어떤 주의 거리에서요.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건의 현장에는 건강한 청년 한 명과 20대의 처녀가 나란히 길을 걷고 있었는데 총기 난사에 의해서 총알이 청년의 고환을 지나가고 처녀의 생식기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총알에 있던 정자가 처녀의 생식기를 지나면서 수정을 시켰다고 하고요. 그 사건 이후 그 둘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남성분이 총을 맞게 됐는데 영 좋지 않은 곳에 총알이 지나간 거죠. 그래서 그 총을 뚫고 이제 정자가 총알을 타고 다른 분한테 맞았는데 공교롭게도 그 맞은 사람이 여자분이었고 그리고 하필 맞은 곳도 여성분마저도 영 좋지 않은 곳을 맞으면서 총알이 싹 지나가게 됐는데 이 총알에 있던 그 정자가 이제 여성분의 생식기로 넘어가면서 임신이 됐다라고 하는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게 제가 봤던 그 책 도시전설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책 있잖아요. 1000페이지짜리 도시전설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 내용이 있었어. 그래서 이게 유서 깊은 도시 전설인 것 같아요. 총알 임신이라고 치면 나올까요? 그래 있을 거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문서는 경기일보에 우리나라의 한 신문사에 올라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서프라이즈에 나왔대요. 그렇군요. 18일에 방송된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는 가장 황당한 임신이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1874년 미국의 의학 저널에 실린 기사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르그랑 게리 케이퍼스 주니어가 아메리칸 메디컬 위클리에 올린 어느 여성의 임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1863년 5월 그는 남부 동맹군 부대의 군의관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레이몬드 전투가 벌어진 가운데 한 여인이 총에 맞아서 의식을 잃은 채 실려왔습니다. 그녀는 왼쪽 복부를 지나서 자궁에 총알이 박히는 중상을 입었는데 수술 끝에 목숨은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의 원인은 총알로 사고 당일에 같은 시간에 총상을 입고 실려온 군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왼쪽 고환에 관통상을 입은 상태였고요. 케이퍼스 박사에 따르면 한 발의 총알이 군인의 고환을 관통했고 뒤이어서 여인의 자궁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총알에 실려온 정자가 여인의 난자와 만나서 수정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여인은 몇 개월 후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이후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군인과 여인은 서로 결혼해서 2명의 아이를 더 낳고 잘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의학 저널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화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총알 임신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진짜였네. 태어난 아이는 총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여인이 마침 배란 일이었어야 되고 총알이 정자를 손상시키지 않는 적정 온도를 유지해서 자궁까지 도달시켜야만 했습니다.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희박한 확률이었고요. 심지어 여인과 군인이 결혼까지 했다는 자기적인 스토리에 두 사람의 신상과 사진이 전혀 공개가 되지 않은 바 누가 봐도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추측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총알로 임신한 또 다른 사건이 소개되면서 상황이 반전되게 되었습니다. 레슬리 코바이드라고 하는 UN 소속의 간호사가 1998년 2월 28일 보스니아 내전 중에서 경찰의 고환을 맞아 관통한 총알이 레슬리의 자궁에 박히면서 임신을 한 것. 그러니까 첫 번째 사례는 1800년대에 벌어진 사건인데 사람들이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게 고환을 관통해서 임신을 해? 뻥이지? 이랬는데 똑같은 사례가 1999년에 일어난 거야. 그래서 2번이나 있었으니까 이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건데 한편 또 일각에서는 이 2번째 사례 또한 거짓일 수 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가 됐든 간에 이런 의학 저널에도 실렸고 하니까 아예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가능할까요 이게? 잘 모르겠어. 안 되지 않을까? 말이 돼요? 나는 안 믿을래. 난 아닌 것 같아. 말이 안 돼. 근데 진짜 이게 서프라이즈가 근데
이걸 했으면 아예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블렛 프레그넌시라 치면 나올라나? 위키피디아에 검색해봤거든요. 블렛 프레그넌시라고 해서 총알 임신을 그냥 검색한 건데 르그랑 G 케이퍼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의사였대요. 1874년에 젊은 여성이 총알에 맞아서 임신한 사건을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유명하다 라고 합니다. 가짜였나봐. 악명 높은 총알 임신의 사례는 1874년 The American Medical Weekly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케이퍼스는 11년 전 남부연합군에 복무하는 동안 군의관으로 이 사례를 목격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해당 저널의 후속호에 실린 편집자 메모에서 이 사건이 농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합니다. 농담이었대요. 말도 안 되지. 총알로 임신하는 게 말이 돼? 임신이 진짜 힘든 일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진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임신인데 이런 진짜 거의 불가능한 확률을 뚫고 임신하는 게 난 불가능할 것 같아. 하여튼간에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한 이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고요. 이게 되게 유명한 도시 전설 중에 하나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뭔가 있음직하잖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바로 로어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다음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납땜공은 중금속 중독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수업하기 위해 사용하는 납땜 냄새는 굉장히 달콤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게 뭐 어쩌라는 거지? 오늘 로어 이거 좀 글 좀 이상하다. 예? 글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뭔가 땜납의 그 소재가 다르다는 걸까? 학생들이 쓰는 건 좀 더 유독한 게 없는 땜납을 쓰고 실제 현장에서 쓰는 거는 좀 유독한 뭔가가 들어있는 땜납이라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거를 보니까 떠오르는 이야기는 있는데 옛날에 그 폭죽 터진 다음에 나는 화약 냄새 있잖아. 그거 좋아하면은 몸에 기생충 있는 거라는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 있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되게 좋아했단 말이야. 그 오묘한 냄새가 있어. 화약 탄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게 좀 떠오르는데? 검색해볼까? 폭죽 냄새.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나봐요.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는 데일리 포스트라고 하는 뉴스 사이트입니다. 뿌옇게 해변을 덮은 폭죽 연기 괜찮을까? 라고 하는 한 내용인데요. 본격적인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여름 휴가를 맞아서 전국의 해수욕장과 휴양지는 밀려든 행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찌는 듯한 더위는 인파들의 열기가 더해서 말 그대로 찜통을 연상케 합니다. 여름 휴가의 백미는 뭐니뭐니 해도 역시 시원한 바다가 내다보이는 해수욕장입니다. 푸른 빛의 잔잔한 바다, 그리고 밤이면 방파제를 철썩이는 파도를 느끼면서 해변을 거닐며 일상에서 벗어난 기분에 조금은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해수욕장 해변 곳곳에서 연인들끼리 혹은 친구, 가족들이 손에다 길다란 폭죽을 들고 바다를 향해 연신 쏘아올린 폭죽의 연기는 해변으로 밀려든 바람을 타고 인근 상인은 물론 인파들을 향해서 밀려 들어옵니다. 근데 휴가철 이런 해수욕장 밤하늘에 형형색색으로 수놓은 폭죽 그리고 희뿌연 연기는 과연 우리 인체에 악영향이 없을까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윤성 호흡기 내과 교수는
폭죽의 연기를 흡입할 경우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특히 폭죽에 함유된 바륨이나 금속 염의 경우 기도를 수축시키고 천식과 갑상선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모 대학의 환경대기학과 교수팀은 해수욕장 등에서 판매되는 장난감 폭죽에서 다량의 발암물질을 검출했습니다. 교수팀은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의 대기를 표본 조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벤젠과 톨루엔이 각각 689.63ppb 그리고 556.94ppb가 검출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해수욕장 인근 지역의 평상시 대기에 비해서 벤젠의 경우에 60에서 70배, 톨루엔의 경우에는 10배 이상 많은 양이고요. 일반 성인이 1시간 동안 백사장에 머물게 될 경우 최대 1.69mg의 벤젠과 1.45mg의 톨루엔을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하게 되는 셈입니다. 라고 해서 몸에 안 좋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연기니까 뭐 좋을 순 없죠. 근데 이제 왜 기생충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걸까? 이것도 궁금하죠? 특정 냄새를 선호하는 것과 기생충 간의 관련성은 없다라고 단국대 의대 기생충학과 서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냄새를 좋아한다고 해서 몸에 특정적인 기생충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오늘은 좀 팩트체크를 많이 하는 날이네요. 아니 로어들이 근데 자꾸 너무 뜬금없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이런 뜬금없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을 좋아한다곤 하지만 너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듣는 분들로 하여금 오도를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좀 너무 과도한 MSG가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은 팩트체크를 합니다. 하여튼간에 뭐 냄새 이런 것들이 좋진 않겠죠. 그러니까 코 박고 막 맞지는 마시고 적당히만 즐기세요. 근데 이제 어떤 냄새가 몸에 있는 기생충 때문에 더 끌린다라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도시전설인 거죠. 그러니까 전 그런 게 재밌는 거고.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오늘의 5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스파르타에서 도둑질이 성행했을 뿐 아니라 만약에 뛰어나다면 존경을 받기까지도 했습니다. 도둑질은 그들 종교 전통에 따른 관습이자 진정한 전투 요원을 길러내는 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수업이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요? 이 팩트체크 멈출 수 없죠. 오늘은 한번 가보자. 오늘 도둑질 나무위키에 스파르타식 교육에 대한 문서가 있는데요. 스파르타의 교육 제도 아고게에 대한 문서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에서는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전설처럼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떤 소년이 여우를 훔쳤다가 죽였는데 품속에 안겨있던 여우가 갑갑함을 못 이기고 소년의 내장을 물어뜯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여우 주인의 언급에 따르면 소년이 여우 주인에게 붙잡혀 신문을 받는 중이었는데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픈 척도 안 하고 계속 내가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스파르타에서는 도둑질과 살인이 심지어 철저하게 긍정하고 권장되어서 최후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강자라는 그야말로 스파르타다운 약육강식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네요. 제가 근데 문서를 찾아보고 전문 서적을 알아본 건 아니니까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이제 그거인 거지.
여우를 어떤 사람한테서 이제 훔쳤는데 어떤 소년이 훔쳐서 이제 품속에다가 숨겨서 몰래 도망을 치고 있었어. 그걸 뭐 팔 건지 자기가 먹을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여우를 훔쳤어. 근데 이제 품속에 있는 여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가고 싶으니까 막 물어뜯고 핥히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소년의 이제 막 살갗 같은 데도 막 물어뜯고 해서 내장까지도 물어뜯게 된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소년이 이제 여우 주인한테 붙잡히게 된 거지. 네가 내 여우 훔쳤지? 하면서 막 추정을 이제 막 하게 됐는데 소년이 뭐 그땐 여우가 없었겠죠 몸에. 그래서 이제 아니에요 저 여우 안 훔쳤어요 했는데 몸에 이미 깊숙한 상처가 나 있는 상태였어. 근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냥 아닌 척을 한 거야. 안 아픈 척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쓰러지게 됐는데 당연히 이제 뭐 피가 많이 났다든지 혹은 쇼크 같은 게 왔으니까 쓰러진 거였겠죠. 근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야 이놈 봐라. 이놈 이제 뚝심 있네. 자기가 훔친 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의식도 쓰러질 정도로 버틴다? 이거 스파르타식 전사지. 이러면서 오히려 권장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인 거네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도둑질이든 살인이든 자신의 어떤 신념을 위해서 이제 행동하는 것들은 그 당시에 옳게 여겨졌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 건데요. 나무 위키의 말에 따르면 맞겠네요. 근데 이제 나무 위키를 다 믿을 순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워낙이 결국 현대로 좀 이 이야기를 좀 떠올려 보면은 보통 스파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거짓말 탐지기를 속이는 훈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막 하지 않나? 영화에서 항상 나오잖아. 거짓말 탐지기를 손쉽게 타파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런 거 봤을 때 그런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도덕적인 걸 이제 어겨가면서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당연히 전투 요원이겠죠.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 007 영화가 좀 떠오르는데 아무래도 첩보 요원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프랜차이즈 영화는 007이니까요. 저는 심지어 007 다 봤거든요. 저희 아버지랑 같이. 아버지가 007의 굉장한 팬이었어가지고 전집 DVD가 집에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매주마다 한 번씩 다 봤어요. 살인 면허부터 해가지고 나를 사랑한 스파이, 문레이커 막 다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것까지 당연히 다 봤고요. 근데 그 007이 이제 항상 코드네임이거든요. 네, 요원의 이름이에요. 006도 있고 00 몇도 있고 다 있는 건데 그중에 007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요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지나면서 바뀌거든요. 007 제임스 본드가. 뭐 1대는 숀 코넬이었고 뭐 누구는 누구였고 이러면서 계속 바뀌다가 제일 최근까지도 007을 맡고 있던 사람이 다니엘 크레이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 이전까지는 007의 어떤 외적인 요건이 좀 신사다운 이미지와 뭐 흑발 뭐 이런 게 있었거든. 그게 좀 약간의 무언의 조건이었달까? 007에. 근데 다니엘 크레이그는 벽안인데다가 그러니까 파란 눈인데다가 금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이 사람은 007의 그게 아니다. 전혀 헤리티지가 없다 이 사람한테. 이러면서 반발감이 좀 있었거든. 심지어는 그 바로 전에 007이었던 사람이 피어스 브로스넌이라는 사람인데 아 진짜 너무 007처럼 생겼잖아. 그렇지 않아요? 너무 젠틀하게 너무 007의 느낌이 나니까요. 근데 이러다가 다음에 다니엘 크레이그가 이 사람이 007이 됐으니 사람들이 이제 안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007로 처음 나온 영화가 카지노 로얄이라는 영화거든요. 그 영화에서
카지노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은. 잠입 수사를 하면서 상대방과 막 카지노도 하고 막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잡혀 악당한테 잡혀 고문을 받거든요. 고문이 뭐냐? 의자 있지, 의자. 좀 플라스틱 같은 의자 있잖아. 그걸 가져와. 그래서 엉덩이 쪽을 칼로 째요. 그럼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곳이 엉덩이가 좀 째여져 있으니까 걸쳐져는 있고 엉덩이는 쑥 내려가는 그런 구조로 될 거 아니야, 의자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다니엘 크레이그를 옷을 다 벗겨. 다 벗긴 다음에 그 의자에 앉혀. 그리고 묶어. 그러면 이제 옷을 다 벗었으니까. 그리고 엉덩이는 더 움푹 내려앉아 있으니까 생식기가 그 밑에 이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악당이 고문을 하는데 너 이 자식 너 007이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뭐 고문 같은 걸 하는 거죠. 근데 그 악당이 그냥 고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로프 있죠, 로프. 엄청 두꺼운 로프를 끝에다가 뭘 두꺼운 무거운 거를 달아가지고 슝슝 돌려서 밑으로 팍 쳐. 그러면은 드러난 생식기를 엄청 세게 때리겠지. 그럼 이제 007이 이러면서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남자라면 누구든지 두 눈을 질끔 감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문 장면이 나옵니다. 최악의 제가 여태까지 봤던 고문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다니엘 크레이그가 몇 번 그렇게 맞거든, 몇 번. 솔직히 내가 007이다? 다 불었어 벌써. 근데 이분은 극강의 정신력으로 나중에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좀 더 오른쪽, 좀 더 오른쪽 하면서 절대 이제 포기하지 않는 거지. 자신의 생식기를 맞아가면서까지도. 이 정도는 돼야 007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무나 007 하는 거 아니에요. 고환을 희생해가면서까지도. 네. 이 비밀 그거를 불지 않아야만 007 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바로.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근데 그게 좀 떠오르네요. 근데 그 007 하니까 또 떠오르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두 가지가 떠오르거든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007이 항상 임무를 수행할 때 주류를 주문할 때가 있거든요. 술? 그러면 항상 그렇게 해요. 보드카 마티니 젓지 않고 섞어서 라고 하는 주문을 해요. 그러니까 보드카 마티니 shaken, not stirred 해가지고 젓지 않고 흔들어서 쉐이커로 달라는 거지. 그게 모든 007 영화에 나오는 그 고정된 주류에 대한 주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 원래는 그 007이 소설이에요. 소설이 원작이거든. 그 군인분께서 쓰신 그거야. 아마 해군 장교 출신의 사람이 쓴 소설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그냥 좋아하는 술이었대, 그게. 근데 이제 주조하시는 바텐더 분들이 추측하기로는 왜 007이 보드카 마티니를 섞은 것만 먹었을까? 젓지 않고. 그거에 대한 걸 말씀하신 영상들이 꽤 많더라고. 보니까 이 보드카 마티니를 저으면 얼음이랑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저으면 완연하게 술이잖아. 그죠? 근데 쉐이커를 이용해서 섞으면 결국 여기 안에서 얼음이 돌면서 녹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술을 마시더라도 물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술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연한 술을 마시게 되는 거지.
근데 007은 이제 항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밀 요원이니까 만취를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뭔가 비밀을 발설한다든지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밝힌다든지 그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의식을 또렷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보드카 마티니를 섞어서 마신 게 아니었을까라고 주조사분들이 추측한 게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섞어서 나가면 결국 물 쪽이 좀 더 위로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진짜로 술을 마시지 않고 위에 떠 있는 얼음이 녹은 물만 먹는 거다라고 하는 분도 있었어. 그래서 상당히 스파이가 먹을 만한 술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게 첫 번째 007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떠오르는 이야기는 007의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본드, 제임스 본드라고 하거든요. 저로 치면은 유수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멋있긴 한데 당신 누구야? 했을 때 유수아 이렇게 하는 게 멋있긴 한데 이상하잖아. 왜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나?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뭐냐, 처음 그 장면이 영화에 나왔던 게 그때도 카지노 관련된 장면이었던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영미권에서는 이름을 부른다기보다는 성을 부르는 경향이 있잖아. 네. 뭐 일본도 뭐 그러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잘 안 그러죠. 유씨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격식을 차릴 때 성으로 부르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이름보다는. 그래서 카지노에서 이제 판돈을 거는 장면인데 딜러가 물어본 거지. 제임스 본드한테. 누구누구 분께서 이제 얼마를 거셨습니다라고 했는데 누구누구의 그거 이름을 알아야 되니까 그 미스터라고 물어본 거지. 그래서 그 제임스 본드가 본드요. 그 다음에 그 본드만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임스 본드요.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인사말이 지금까지도 거의 모든 시리즈에 걸쳐서 나오는 명대사거든요. 명대사 아닌 명대사지. 어쨌든 그런 제임스 본드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자꾸 고환 얘기가 나와서 좀 이상한데 어쨌든 고환을 맞아도 내가 스파이인 걸 밝히지 않을 수 있어야만 007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김승찬님께서 유수하님은 커피 말고 바텐더는 관심이 없으신가요? 뭔가 바에서 일하시면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술을 잘 못해가지고 바텐더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사족을 붙이자면 주조 기능사를 준비하시던 분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전에 일했던 다른 커피집에서 일할 때 만났던 분이었는데 그분한테 물어봤거든? 주조 기능사의 첫 번째 요건이 뭔지 아세요? 술의 그 알코올의 쓴맛과 그 술이 가지고 있는 그 향, 센트 이런 거를 분간해내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 술의 그 쓴맛은 디폴트로 내가 필터링을 자체로 할 수 있어야 돼. 맛의 여파가 되면 안 돼요. 이 술의 쓴맛이. 그게 첫 번째. 저는 근데 술을 못해서 그걸 잘 할 자신이 없어요. 술 맛을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저는 주조 기능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튼간에 뭐 그렇습니다. 예. 오늘의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1923년 브라질에서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남자가 발견됐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그 능력을 보여주면서 유명해지게 됐고요. 그러나 1926년
여름 어느 도로에서 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사인은 트럭의 과실치사. 사람들은 좌표 착오로 인한 교통사고라고 추측했습니다. 라는 로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남자였어.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사망한 채로 시체로 발견이 된 거죠. 근데 사인이 교통사고였던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컨대 이 사람은 적절한 곳으로 이제 텔레포트를 했는데 마침 트럭이 잘못 운전하는 데다가 갖다 박아가지고 그 사람을 쳐버린 게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근데 많은 이 순간 이동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영화나 이런 것들에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걸 봤을 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긴 하죠. 과연 순간 이동이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다면 내가 이동하는 그곳에 마침 뭐가 있었어. 예를 들어 파리가 있었어. 그러면은 내 몸속에 파리가 있는 채로 텔레포트가 되는 건가?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생각이 들죠. 마블에서도 그 핑거 스냅 때문에 그 블럽이라고 하나? 그 사망한 사람들이 생겼잖아. 그게 이제 어벤져스의 이야기죠. 타노스가 이 스톤, 인피니티 스톤을 다 모아가지고 이 핑거 스냅을 딱 하면서 전 우주에 있는 생명체를 절반을 없애버렸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다시 이 어벤져스 멤버들이 스톤을 다 모아서 핑거 스냅을 한 번 더 하면서 살렸잖아. 사라졌던 사람들을.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때랑 지금이랑 시간차가 한 4년인가 5년인가 차이가 나는데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만약에 그 당시에 14층에 있었어. 그 당시에. 근데 그 건물이 없어졌어. 그럼 14층에 있던 그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 환생을 하냐.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아마 그 영화의 설정상으로는 안전한 장소로 다시 소환된다 라는 설정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은 없는 것처럼 영화에서는 묘사가 되는데 제가 읽었던 다른 일본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책 내용이 뭐냐면은 그냥 이제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주어주게 돼. 어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작년인가? 막 이런 때로 되돌려 줄 테니까 너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아라. 이거인 거예요. 근데 어떤 장소에서 벌어지는데 이런 거랑 똑같이 잘못된 장소에서 그 사람이 태어나서 추락사를 한다든지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든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거기에. 그러니까 다들 순간이동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이거에 대한 생각을 꼭 하나 봐. 도착하는 그 장소가 과연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 현실적인 문제는 없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하나 봐. 순간이동 할 수 있는 시대가 올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순간이동이 될 것인가가 너무 애매하잖아. 약간 테세우스의 배가 떠오르기도 하고. 아마도 메타버스의 시대가 온다면 그때는 뭐 가능하겠지만은 실질적인 이런 신체가 정말로 다른 곳으로 쏜살같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미래가 돼도 AI가 범람을 해도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뭐 그렇고요. 다음 9번째 이야기도 있는데요. 미국에서 12살짜리 꼬마가 폭주한 기차의 기관을 끄고 벼랑 앞에서 간신히 그 기차를 세워서 300여 명의 승객을 구해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토마스 에디슨. 이래. 말도 안 돼.
토마스 에디슨이란 사람이 기차를 세웠다. 토머스 에디슨의 나무위키를 살펴봤는데 기차에서 추락사할 뻔한 사람들을 살렸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만약에 방금 읽은 이 로어가 그냥 이제 우연히도 그 사람들을 살린 사람의 이름이 토머스 에디슨이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면은 뭐 그럴 수 있겠죠. 여튼간에 좀 웃긴 이야기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 강릉이었나? 거기에 그 에디슨 박물관이 있는 거 아세요? 참소리 박물관. 강릉에 있거든요. 네, 저도 부모님이랑 같이 갔어요. 여기 좀 대단한 것들이 많다. 나중에 강릉 혹시 가보실 분이 계신다면은 한번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청 추천하진 않는데 이런 게 한국에 있다고? 싶은 게 다 거기 있어요. 그 박물관을 하신 그 관장님이 에디슨 그 사람의 엄청난 팬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온갖 것들을 모아서 박물관을 세우셨는데 좀 신기해요. 맞아. 이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촬영에 쓰였던 카메라가 있는데 그게 몇 대 안 된대.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상업 영화 관련된 것들이나 추금기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추금기는 진짜 많고 거기에 진짜 뭐 LP 이런 것들 되게 많고 그런데 좀 신기했어요. 근데 막 잘 꾸며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는데 그거 하나 들었어.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있다고? 이 생각은 진짜 많이 들었어요. 다음 이야기도 있어요. 1873년 프랑스의 몽펠리에 지역에 르벨이라고 하는 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12m의 장신으로 직업은 물론 거주할 만한 곳도 찾지 못해서 유랑하면서 자신을 보여주고 다니는 일을 했는데 한 학자가 그의 체구에 관심을 가져서 연구를 하고자 했습니다. 르벨은 제안을 거절했고 학자는 심부름꾼을 고용해서 그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르벨은 얼마 못 가서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요. 이때 심부름꾼이 그 죽은 르벨의 관절을 절개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체가 어디에 매장되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거인이 살고 있었는데 키가 한 12m가 됐다는 거죠. 근데 당연히 그렇게 크면은 뭐 거처도 이제 마땅치가 않고 직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신기한 구경거리다 해가지고 자신을 보여주면서 돈을 받는 그런 서커스의 옛날 초기 형태의 그런 걸 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인이 있었다는 건데 그 거인을 보고 학술적인 좀 그런 리서치를 해보고 싶다 싶어서 한 학자가 나랑 같이 연구합시다 했는데 그 거인이 거절을 한 거죠. 전 그런 거 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자가 근데 끝끝내 이제 미련이 남으니까 조수를 한 명 보내가지고 계속 그 거인을 관찰하게 시킨 거지. 근데 어느 날 그 거인이 사망하게 됐는데 심부름꾼이 옳았구나 싶어가지고 그 거인의 막 관절, 뼈 이런 것들을 채취를 해가지고 그 사주받았던 학자한테 다 갖다 바친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거인의 사체가 어디에 매장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뒷받침해 줄 만한 실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아주 괴담의 성격에 걸맞는 이야기인 것 같죠. 보통 그런 식이에요. 도시전설이나 괴담들의 어떤 구성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 때문에 증거가 없어져 버렸대.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묘하게 현실성을 자극하는 괴담과 로어 그리고 도시 전설들의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1997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니미건? 어떻게 읽어야 돼? 나임건 대학의 안드레 가임 박사와 동료들은 살아있는 개구리를 공중에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초전도 자석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물고기와 메뚜기로도 실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생물을 공중 부양시키는 데 성공한 실험입니다. 라는 건데 이거인 건가 본데? 싱글벙글 초전도체 개구리라고 해서 이거가 아마 그 얘기가 아닐까요? 그죠? 근데 이거는 반자성체라고 하는 개념인가 봐. 근데 진짜 그 LK99 그거 있잖아. 그거가 우리나라에 한번 상합 초전도체 이거에 대한 것 때문에 한번 떠들썩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초강국이 되는 과학 초강국이 되는 그거. 근데 이제 과학자분들은 얼핏 이미 알고 있었나 봐. 그게 지금의 개념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거에 대한 생각을 이미 발표가 되자마자 하고 계셨나 봐. 그 진위 여부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았을 때부터 되게 회의적인 시선으로 보시는 유튜버 분들이 많더라고요. 과학 유튜버 분들이. 그래서 과학자분들은 확실히 뭔가 다르구나. 저게 불가능하다는 거를 딱히 팩트 체크가 되지 않고도 이미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승찬님께서 뭔가 개구리한테 실험하는 게 제일 처절한 것 같아요. 포즈도 그렇고 하셨는데 이 개구리가 신체나 이런 구조나 이런 것들이 미묘하게 사람 같은 부분들도 있어서 다리나 이런 부분들이 그죠?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그냥 개구리 같지만 쭉 펴져 있을 때는 뭔가 사람 다리랑 유사한 느낌도 있고 잡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전기 신호를 입력해서 근육의 수축, 이완 이런 것들을 할 때 보통 교보제로 개구리가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더 불쌍한 느낌이 쟤는 죽어서도 편하게 있지를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죠? 쌀보리 오트밀님께서 안드레 가임 2000년에 자석을 이용해서 개구리 공중부양을 연구해서 이그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개구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동물들은 물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개구리를 부양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그치 그러니까 팩트 자체는 맞지. 근데 개구리가 초전도체는 아니라는 거고 이제 초전도 자석을 이용해서 수분 함유량이 많은 개구리를 띄운 적이 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최초로 공중부양시킨 실험이다 라는 거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1977년 11월 26일 영국 남부 ITN TV 뉴스 도중에 6분 동안 이상한 잡음과 함께 기이한 목소리가 흘러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 상황이었고요. 곧바로 아나운서의 사과문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뭔데 또? 또 이거 믿을만한 그거야? 아니 날짜까지 이렇게 써있으니까 내가 검색을 안 할 수가 없잖아. 에슈타 전파 납치 사건이래요. 일단 실제로 있던 일 같긴 하네요. 에슈타 전파 납치 사건은 1977년 영국 남부에서 한 지방방송의 TV 뉴스가 송출되다가 외계인으로 자처하는 누군가에 의한 메시지가 삽입된 사건입니다 라고 해서 치직치직거리죠 TV가. 피치 시프트된 목소리가 어떤 이상한 문자와 함께 나오고 있는 영상인 거예요. 이게 TV가 이제 방영되던 도중에 갑자기 이런 게 삽입이 됐으니까 이걸 보던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놀랐겠죠?
이 영상 자료는 단순히 재현된 거고 그 당시에 송출된 실제 음성은 알아듣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잡음이 심했다고 합니다. 대사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실제 나왔던 대사는 밑에 있는 내용인 건데, 에쉬타 은하 사령부의 대변인 브릴른이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은 우리들을 하늘에 떠있는 빛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 행성에 존재했던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평화롭고 현명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류와 당신들의 세계의 운명에 대해서 경고하고자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친구나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의 세계와 그 주변의 다른 세계들을 위협에 빠뜨리지 않는 방법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라고 해서 대화로 풀자. 너네가 잘 하면은 우리가 잘 케어해 줄게. 뭐 이런 식의 외계인의 경고 메시지가 뉴스가 진행되는 그 라이브 방송 사이에 갑자기 전파 방해를 해가지고 이제 끼어들게 된 거죠. 이걸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어. 그래서 뭐야 이거 진짜야 뭐야 이랬을 거 아니야. 일부 사람들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외계인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짓을 벌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그 메시지를 읽어보면은 대부분이 7, 80년대에 성행했던 뉴에이지 조류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대 무용론, 반국군주의, 반핵, 이상주의적인 평화의 설파, 더 높은 차원으로의 도달, 내면의 영성 강조, 지구와의 조화, 물병좌 시대 등등 각종 뉴에이지 관련 필수 요소가 전부 다 들어있는 그런 이제 논설문 같은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재미있게도 그 말을 한 이 외계인, 전파를 납치해서 방금의 그 전문을 읽었던 그 외계인은 영국 남부 사투리가 섞인 억양의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게다가 메시지에도 worthless dross라고 하는 영국의 속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계인이 했겠냐 이거지. 마침 영국의 남부지방에 방송됐던 TV에서 외계인의 이런 전문이 읽혀졌는데 여기 안에 영국 남부 사투리의 억양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외계인이 했다고 믿기가 좀 어렵잖아. 그냥 영국 남부 어떤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질렀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글쎄 참 낭만 있네요. 지금은 이제 불가능한 방식이겠지만 과거에는 이제 뭔가 전파 관련해서 송출 신호를 해킹을 해서 한다면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했겠다. 일반인이어도 조금의 어떤 과학 상식이나 이런 메커니컬한 그런 거에 대한 알고리즘 이런 것 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송출 신호를 해킹해서 내가 원하는 방송을 보낼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 것 같진 않다. 가능했겠죠. 재밌는 일이네요. 진짜니까 더 웃겨. 근데 모르긴 몰라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상당히 많은 미디어에 자극을 줬을 것 같아요. 그치?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게 많지 않아? 데스노트에도 처음에 이런 게 나오잖아. 어떤 수재가 일본의 이제 고등학생이 상대방의 이름을 적으면 죽게 만들 수 있는 데스노트라는 걸 줍게 돼요. 어느 날에. 그게 원래는 사신, 죽음을 관장하는 신들이 가지고 있는 책인데 살생부인 거죠, 원래는. 근데 그거를 사신 하나가 심심해서 인간계에 떨어뜨린 거야. 그래서 인간이 만약에 살생부를 쥐게 되면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를 알고 싶어서 심심하니까 저지른 일인 거지, 그게. 그래서 그 남고생이 그 노트를 우연히 주웠는데 사람 이름을 한번 적어봤어. 범죄자를 한번 적어봤어. 그랬더니 실제로 죽었어, 그 사람이. 그래서 이거 진짜네?
이제 생각이 어떻게 되냐? 내가 이 썩어 빠진 세상을 구원하겠다. 신세계의 신이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범죄자들을 막 처단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사실은 범죄자니까 어느 정도 이제 면책이 되는 느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살인이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국제경찰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무분별한 살인을 저지르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L이라고 하는 알파벳 L이라고 하는 이제 특수 이제 어떤 형사 이런 애를 이제 초빙하게 된 거지. 근데 그 L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이토라고 하는 그 남고생을 잡고 싶으니까 일본 전역에다가 방송을 송출하는 거야. 나를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라. 이런 식으로 쓴 거야. 너는 정의를 집행하는 집행관이 아니야. 너는 살인자에 불과해.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가 만약에 정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나를 지금 죽여봐라 해가지고 도발을 막 한 거지. 일부러. 그 남고생이 이제 빡치니까 데스노트에 이름을 적은 거죠. 그 사람 이름을. 심지어 그 사람은 범죄자도 아니었는데, 그지? 근데 적은 거지. 실제로 죽었어 그 사람이. 그 남고생이 이제 기뻐하는 거지. 자식이 나를 비웃더니만 네 처지를 보라고. 죽었잖아 이러면서 이제 TV를 보면서 막 기뻐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진짜 엘이 목소리로만 나와 이제. 너 진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였냐? 정말 아무런 접점도 없이? 그게 이제 수사의 방식이었던 거지. 꼭두각시로 한 명을 세운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사형이 예정되어 있던 사형수였는데 죽어도 될 사람을 그냥 이제 한 명을 세워놓은 거지. 대본을 읽게끔 만든 거였던 거죠 원래. 그리고 이 최초의 신원불명의 사람이 범죄자를 단죄했던 사건이 일본 도쿄 지역에서 벌어졌던 거야. 왜냐면은 이 주인공이 도쿄에 살고 있으니까 처음에 당연히 죽었던 사람이 자신의 근처에 있던 범죄자였을 거 아니에요. 시부이마루 타쿠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걔가 거기서 이제 영감을 얻은 거지. 엘이 최초의 범죄자가 도쿄에서 죽었으니 신세계의 신이라고 해서 집행하고 있는 이 사람도 일본 사람이 아닐까? 도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해서 일본의 도쿄에다가 먼저 방송을 뿌린 거야. 말로는 일본 전역에서 방송되고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도쿄에다가만 그 방송을 했던 거였던 거지. 그리고 차례대로 원래는 뭐 오사카 지방에도 하고 어디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방송에서 그냥 얘가 바로 자기 위치를 도쿄인 걸 까발리게 된 거지. 그런 식의 내용도 나오잖아요. 애니메이션에서도. 아마 이 사건이 크게 여파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 전파를 납치해서 방송을 송출했던 이런 사건들이 데스노트에서도 단초가 제공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뭐 데스노트 재밌죠. 소신 발언 해도 될까요? 데스노트는 크게 1부랑 2부로 나뉘게 되는데 1부에서 끝났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2부부터는 솔직히 1부랑 이 흐름이나 이런 게 1부의 인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2부까지 끌고 갔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그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구성이나 이런 게 아쉬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이 발달하기 훨씬 전에 사람들은 정액 속에 조그만한 사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1846년 독일의 한 생물학자는 현미경으로 정액 속에서 팀브로 포스테일이라고 하는 작은 사람들을 발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액을 실제로 확대해서 그 내용 구성물이 뭐가 있는지를 발견하기 이전에는 정액 속에는 사람들, 아주 작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지. 1846년에 어떤 독일의 생물학자는 실제로 내가 봤어. 현미경 속의 정액에서 작은 사람들을 내가 봤다 이거야. 이러면서 이제 뭔가 공표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왜 이렇게 정자랑 고한 얘기가 많이 나오냐? 아, 참 쉽지 않네요. 쌀보리 오트밀님께서 중세 유럽의 의학 이론에서 정액에는 이미 완전한 형태의 작은 사람이 들어있고, 임신은 이 정액 속의 작은 사람이 여성의 체내에서 단순히 성장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호문쿨루스라고 하는 이론에서 정액 속의 소인간들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쓰이기도 했다 라고 하는 거네요. 아, 근데 중세 유럽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을라나? 대단하네. 이제 원래는 뭐 실험관 속의 사람 뭐 이런 뜻이 아닌가? 호문쿨루스가? 그치. 남성의 정액과 여러 가지를 플라스크에 넣어서 말똥 속에서 60일 정도 숙성시키는 것이 이 호문쿨루스를 만드는 방식이다 라고. 그래, 시험관 속의 작은 사람들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 이 당시에서는 이게 나름의 과학적인 추론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개념이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학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어떤 것들이 먼 미래에 갔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였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는 항상 자유로운 상상, 이 과학적 한계나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상상을 고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1982년쯤에 과학자들은 허블 망원경으로 300만 광년 떨어진 우주에서 천국이라고 묘사가 되는 금빛 건물들로 보이는 비행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신문에 대서특필로 실렸지만 현재는 그 자료들을 다시 찾아보기가 힘들다. 오늘 뭐 증거인멸 특집이에요? 그래요. 이런 식의 구조가 재밌잖아.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진짜 있었을 것 같다. 지금까지 그거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가 밑에 적혀져 있으니까 더더욱이 신빙성의 느낌을 좀 자극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게 아주 도시전설의 성격에 걸맞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호주에는 땅 위를 기는 희귀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속에서는 평범한 물고기지만 뭇에서는 육지동물처럼 걷습니다. 심지어 낮은 나뭇가지 위에 기어 올라서 몇 시간 동안 일광욕을 즐길 정도로 아가미가 굽어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육지에서도 바닷속처럼 자연스럽게 생활하면서 나무에서 찾아낸 곤충을 먹어치우기도 합니다. 라는 건데, 검색해볼까? 육지 물고기.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진화론적인 그거에서도 결국은 수중생물이었던 그게 육지로 적응을 하면서 이제 진화한 거가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의 생명체가 있다면 뭇에서도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을 갖추고 있는 수중생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 지금 보시는 뉴스는 YTN에서 올라왔던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육지동물은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서 육지에 맞게 진화했다는 게 과학계의 통설인데요. 하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 진화했는지는 그동안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연구팀이 실험을 통해서 이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폴립테로스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보통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생활하지만 이 물고기는 허파가 있어서 육지에서도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연구팀이 이 물고기를 육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훈련했습니다. 그러자 1년도 채 안 돼 육지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높이 들어올리고 몸 옆에 붙은 2개의 지느러미를 마치 다리처럼 이용해 걷는 겁니다. 물고기의 가슴 골격과 근육도 걷기에 적합하도록 더 단단하고 긴 형태로 변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고기지만서도 육지에서 보행하거나 이런 게 가능한 생명체가 있는 것 같긴 하다. 하지만은 일광욕을 막 즐기고 바다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똑같이 육지에서 생활하고 다시 또 물로 돌아가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로어니까 반 정도만 믿으시고 반은 믿지 마세요. 다음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희죽희죽 웃다가 죽는 병이 있는데 쿠루라고 합니다. 이 병은 뉴기니 섬의 식인종들에게서만 발견되고 있는데 사람의 뇌를 먹는 풍습 때문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라는 건데요. 검색해 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문서는 쿠루병에 대한 나무위키 문서입니다. 신체 세포가 파괴돼서 근육이 마비가 되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며 얼굴 근육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서 마치 웃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숨지는 것이 특징인 병입니다.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TSE의 일종입니다. 프리온에 의해서 발병되는데 1950년에서 60년대 당시 호주령이었던 파푸아 뉴기니에서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쿠루병은 파푸아 뉴기니의 부족인 포레족이 1890년대에 받아들인 식인 풍습 때문에 널리 퍼졌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부족은 가족이 죽으면 며칠간의 애도 후에 그의 시체를 부족 사람들과 아이들이 나눠 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포레족의 식인 풍습은 사랑하는 사람의 시체를 먹으면 그들의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기인했습니다. 이러한 식인 의례는 주로 여성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뇌와 엉덩이 등 부드러운 부분이 인기가 많아서 죽은 사람의 가족 중 연장자나 딸, 자매 등 가까운 친척에게는 뇌를 먹을 수 있는 우선권도 주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1900년경 부족 중의 일부가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에 걸린 상태였고 그렇게 사망한 사람의 가족들이 그의 뇌를 먹었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은 인종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발병하는 병인데 원인은 뇌를 공격해서 구멍을 뚫는 변성 프리온이었습니다. 불에 철저히 조리해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에 대한 감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염자들이 늘어나게 됐고요. 포레족은 이 병에 쿠루병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인육을 먹으면 걸리는 병이라는 거네요. 그죠? 동종끼리의 어떤 그 포식과 피식의 관계 이런 것들은 일단은 누가 봐도 건강한 방식은 아니니까 이런 유사한 병을 유발하는 게 그렇게까지 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실제로 이제 병으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 나무위키 문서도 있는 걸로 보아서 아예 근거 없는 이야기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좀 그게 좀 무섭네요. 이 희죽희죽 웃다가 죽는 병이라는 게 실제로 웃다가 죽는 게 아니라 안면세포가 마비되면서 당겨진다는 거지. 근데 그게 마치 웃는 것처럼 보이니까 웃다가 죽는 것처럼 보이니까 뭐 그런 좀 기괴한 증상을 갖다가 사망케 하는 질병이라는 점에서 좀 무서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